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체크인스탁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희 이사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 이분데 뭐 계획 있으세요, 김민준 전문가님? 네, 전혀 없고요. 네, 올해는 뭐 예. 아무래도 좀 더 연구하는데 몰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계획 있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사님 어떠세요? 오늘 또 예쁜 빨간 넥타이 하고 오셨는데. 저는 공연 보기로 했습니다. 와, 다들 이렇게 뭔가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래도 원래 이 장 할 일은 하고 가야 됩니다. 오늘 장 어떻게 준비를 해주셨을지. 그러면 먼저 이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체크인 이슈입니다. 네, 오늘도 트럼프 이 인물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언제까지 했는데 트럼프 트레이드 양상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 준비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양측에서 어떤 정책을 갖느냐였다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또 뭐 인맥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 트럼프 당선인을 우리 재계 인물들이 하나둘씩 만나기 시작했고 조금 전에 시간의 거래 움직임도 나왔는데요. 이 풍산 홀딩스 회장이 또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어제 장 마치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움직임. 어제는 또 신세계 그룹주들이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좀 지속이 될까요? 먼저 김민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좀 있다. 이 부분이 원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뭐 기대 심리를 자극하고 있고요. 언론 보도와 효과도 톡톡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정영진 회장의 공항에서 인터뷰를 진행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저희가 뭐 아침 방송을 통해서 저희 뭐 이사님도 그렇고 앵커님도 그렇고 모두 다 좀 전달해 드렸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뭐 도드라지게 정치인들이 외교를 좀 진행하는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트럼프 일기 정권 때도 마찬가지지만 친분 정치. 결국은 지금 글로벌 트렌드가 강대강으로 대치로 가는 쪽은 중국 말고는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 확실히 지금 이것은 당선인 신분인데 일기 정권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때 제가 조사를 좀 해봤더니 강대강 대치로 가는 기업 그 국가들 네.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터키도 강대강이었고 뭐 스웨덴, 스위스, EU 다 말할 거 없었거든요. 멕시코는 뭐 물론입니다. 지금은 거의 강대 야구로 일단 가고 있고 기업 총수들은 당연히 친분 정치에 한 축을 좀 형성하고 싶겠죠. 그러면 정영진 회장이 어제 왜 가느냐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도대체 트럼프랑 무슨 사업 연관성이 있을까? 그러니까요. 있죠.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리조트와 부동산을 운영하고 그쵸, 있고요. 있죠. 또 호텔 기반이 있습니다. 신세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역시나 유통, 면세점 구조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업 시너지가 효과가 좀 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제 관련 주들도 사실은 뭐 다 좀 올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비단 국내만의 트리거든 아니고요. 이런 사업 접점이 있는지는 이제 지속성 여부를 뭐 뒤에 저희가 좀 다루겠지만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단지 뭐 미국의 보잉, 애플, 중국의 이제 뭐 YG 소프트라는 이런 기업들이 있었어요. 또 미국에선 Unusual Machines라는 드론 업체가 있었습니다. 네. 뭐 트럼프 장남, 트럼프 주니어죠. 드론 이야기 좀 하니까 뭐 주가가 하루에 85% 급등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뭐 글로벌 트렌드가 일단은 트럼프만 엮이면 분명히 반응은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트럼프의 상징적 의미가 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의지, 기업 총수들이 해외 시장 공략 의지를 좀 밝힌 거죠. 물론 친분 정치가 첫 번째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접점이 없다면 뭐 비즈니스가 진행되겠습니까? 네. 결국은 뭐 신세계 그룹도 유통, 면세 이런 쪽으로 아마 접점 의지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고 이것은 결국은 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나 현대 정의선, 뭐 LG 이제 구광무 회장인가요? 구광무 네. 회장까지 지금 뭐 이어지지 않겠나? 기업 총수들의 행보는
도드라지게 이런 뉴스플로어가 전해진다면 단기 반응세는 나올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에는 영향이 있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누가 만나게 될지 이 부분도 계속 주목해 봐야 된다는 시각이신 거죠? 네, 일기 정권 때 어제 앵커님하고 나눴지만 이재용 회장은 초청도 받았었거든요. 그때는 반도체 쪽에서는 이재용 회장만 초청을 받았었고 최태원 회장은 초청을 못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야기가 좀 틀린 것 같고요. 금일 뉴스도 이제 풍산 회장님 네. 이런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글로벌 총수는 어떤 협력 강화는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김 이사님 의견 어떠세요? 네, 우리가 정치인 테마 놓고 봤을 때도 정치인과 졸업을 같이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오르는데 미국 동문이어도. 대통령과 만났다는 것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당연한 일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건 테마성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말 가서 의미 있는 수주를 따낸다든지 아니면 계약을 맺고 왔다든지 하면 얘기가 또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미리 확인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10분 정도 대통령과 얘기했다고 해서 의미 있는 대화를 이끌어냈을 가능성도 제가 보기엔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테마주 영역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어저께 움직였던 신세계 그룹주도 보면 덩치가 크면 클수록 덜 움직이고 덩치가 작은 종목군들이 더 빠르고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측면에서 그룹주 전체가 테마의 성격으로 좀 움직였다라는 게 눈에 띄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정책주하고 테마주를 좀 구분해서 테마주는 테마주에 맞게 정책주는 정책주에 맞게 대응하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좋은 전략적 접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접점을 잡고 어떤 종목군들을 좀 더 접근을 해야 될지 실제 수혜 섹터 이번 만남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종목은 두 분 모두 다 트레이딩 전략을 쓰자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수혜 어떤 쪽으로 보고 계신가요? 김민주 전문가님. 네, 일단 미국 쪽에서는 총 4가지 수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트럼프의 일기 정권 때 그리고 당선인 신분에서 발표했던 4가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인프라, 건설 이쪽은 지금 변함이 없고요. 이번에 당선인 때도 공약으로 또 밝혔고 역시나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너지 부분입니다. 이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약간 좀 변화가 있어요. 역시나 이제 화석 연료 에너지를 선두격에 놓고 친환경 이야기는 좀 뒤안길로 밀리나 싶었는데 이틀 전에 이야기가 조금 나왔거든요. 탈탄소 종목들 그러면서 약간 트레이딩 기술적 반등들이 조금 에코바이오 이런 종목들 나왔다는 거. 그리고 이제 국방 방위 산업 이 부분이 이제 하나 더 곁들인 금융 쪽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방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트럼프의 공약 사항에도 분명히 들어있고 조금 수혜가 길어질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이 부분이 종전이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방위 분담금 내지는 EU 쪽에서 수출 수입을 땡기느냐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거는 약간 딜레마가 있습니다. 저도 조금 고민을 해보면 화두를 던질 때 어찌됐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이 종료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또 굉장히 수긍을 많이 하시거든요. 한편으로는 전쟁이 종료되더라도 자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국내 업체들도 수혜를 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도 조금 수긍을 또 하세요. 결국은 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부분이 미국 시장에서는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최근에 로키드 마틴 이런 종목도 굉장히 많이 갔었는데 국내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나온 이야기는 당연히 조선 이야기가 있었고요. MRO 부분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확인해 보니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오션이 수주 잔고를 맺었습니다. 계약을 맺었거든요. 오히려 현대중공업은 지금 수주 발표한 내용이 없어요. 계약으로는. 그냥 MRO에 관해서는 그냥 협력 정도? 이 정도 이야기만 나와 있고 직접적 계약을 맺은 게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역시나 이제 또 구분 지어 보면 방산 얘기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이런 종목들이 많이 갔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딜레마가 있어요. 결국은 조선이나 방산 쪽에서 실적에 대한 물음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연속성 부분과 주가의 회귀 현상 부분에 관해서는 좀 고민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진입 타점, 위치단이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에너지 쪽에서 우리 국내에 좀 연관이 있는 게 결국은 재생에너지 원전 쪽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뉘앙스가 특히 재생에너지 쪽에서는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탈탄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2차 전지 이런 섹터에는 좀 충격파가 있는 것 같은데
뭐 탈탄소라는 대명제 아래 친환경 원자족들은 좀 주가가 또 가는 모습.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은 계속적으로 수혜는 좀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조선 피팅 업체들 뭐 성광밴드, 태광,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주가들이 많이 간 쪽이고 앞으로도 수혜는 좀 진행되겠다. 단지 이제 조선과 지금 뭐 재건 쪽 특히 이쪽은 조금 구분을 좀 방산하고 재건 쪽 이쪽은 좀 결정을 해야 될 요소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선이나 이런 딴들 진입에 대한 위치 지금 과연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요소 같고 수혜는 지금 말씀드린 이쪽들은 계속적으로 트럼프 어떤 공약 내지는 정책 수혜들로 맞물려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조선 피팅 쪽에 대해서는 어제도 워낙에 좀 강했으니까 이견이 없어 보이고 방산하고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확인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김민주 전문가의 시각인데 에너지 쪽 좀 점검을 해볼게요. 지금 장관 가운데 한 명도 이 오일, 셰일가스 업체 CEO를 앉히기도 했었고 그리고 앞서 일기 때 생각해보면은 셰일오일을 엄청 뽑아가지고 이런 에너지원과 관련해서 약간의 좀 판도 변화 거기다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신재생 쪽 계속 괜찮을 거라고 보시나 봐요? 네, 최근에 좀 뉘앙스가 틀려졌어요. 저는 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는 피해 섹터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지었었고 주가도 뭐 별로 좋지 않았죠. 근데 최근 2, 3일 사이입니다. 약간 뭐 머스크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뉘앙스 자체가 뭐 2차 전지는 좀 배격을 하더라도 뭐 IRA 법안 이런 것들이죠. 연결되어 있는 거 좀 배제를 하더라도 탈탄소는 좀 뉘앙스를 조금 열어두는 듯한 이런 모습을 좀 받았거든요. 단지 이제 어떤 재생에너지 쪽에서 태양광, 풍력, 뭐 원전, 수소 이렇게 구분을 지었을 때 글로벌 수요 니즈나 가장 우호적인 지금 분위기를 갖고 있는 것은 일기 정권 때도 원전이었고 지금 현재 상태도 원전은 맞습니다. 단지 여기서 이제 재생에너지 쪽에서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미국에 굉장히 캐파 증설도 많이 했고 사실 매출액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뭐 태양광 쪽이나 또 특히 풍력까지 조금 주가들이 많이 내려왔던 부분들이 정책 수혜주하고 다시 연동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기존의 과거 한두 달보다는 조금 우호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머스크가 이런 내용을 했을 때 주가들이 반응을 안 했다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할 것 같은데 반응을 또 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책 수혜에 관련된 어떤 정책 모멘텀 이야기, 뉴스플로우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원전 쪽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네 가지 어떤 풍력, 태양광 중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이사님 의견 어떠세요? 네, 뭐 저는 앞서서 뭐 대부분 얘기해 주셨으니까 간단하게 뭐 조선 피팅, 천연가스 세 가지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향후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도 엄청나게 확대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뭐 유일하게 해병대가 있는 나라가 미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해병대는 단독 작전이 불가능한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그 해병대의 상륙선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미국의 그 상륙선이 지금 있는 게 한 30대 정도 됩니다. 근데 그중에 지금 절반이 못 쓰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없거나 아니면 제대로 고치지 못하거나 미국 조선소가 없어졌거나 부품 자체가 없어져서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평균적으로 이 중에 한 60% 정도는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40% 정도밖에 운영하지 못하는 수준이고 배가 한번 수리하러 들어가면 뭐 보통 한 뭐 1년 정도 들어간다라고 했다가 뭐 2년 가까이 있다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니까 이걸 이제 중국과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은 거의 세 배인데 미국은 뭐 10년 이상 된 배로 이것을 대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리가 제대로 안 되는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뭐 미국 해군 쪽에서는 이걸 다 세 배로 빠르게 교체하고 싶은데 의회에서 계속 클레임을 걸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속 고쳤어야 되거든요. 고쳤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쪽이 한국에 아예 없다는 거죠. 뭐 중국이 있겠지만 뭐 중국에 줄 리가 없고요. 일본은 이미 조선소 자체가 규모가 많이 축소된 상황에서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지금 어차피 중국과의 맞대응을 뭐 통해서 본다면 조선 쪽의 MRO 수준은 대거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본다면 뭐 우리나라 조선주의 이 MRO 관련돼서 수주를 할 수 있는 두 회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필요한데 하나오션이 워낙 이제 수익성이 다른 회사보다 안 나오고 있으니 저는 뭐 계속 HDA 현대중공업을 뭐 강조점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천연가스는 천연가스 자체에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만약에 천연가스에 투자하기가 좀 꺼려지신다면 천연가스와 관련되어 있는 뭐 피팅주들, 뭐 세아제강과 같은 뭐 강관주들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 저는 뭐 이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왜요? 최근 들어서 천연가스 뉴스 봤던 게 기억이 나는 게 지금 트럼프와 EU도 사실 1기 때는 약간의 좀 힘싸움을 하려고 했는데 2기 때 되니까 그러니까 취임하기 전부터 벌써 EU 쪽에서 약간 좀 숙이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형성이 돼 있고 그래서 트럼프가 우리 천연가스사가 이런 얘기 오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오르는가 뭐 이런 수식이 좀 복잡해진 것 같은데 천연가스는 왜 수혜주로 보시는 거세요? 뭐 연초부터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AI 데이터 센터 돌리는데 뭐 발전, 뭐 원자력 다 좋지만 언제 그거 됩니까? 뭐 최소한 5년 이상 걸리는 것인데 지금 당장 내년부터 전력은 대거 필요한데 그와 관련돼서 뭐 태양광, 풍력 이런 쪽에서 간헐적으로 얻는 전력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좀 더 궁극적으로는 기저발전이 있고 그 기저발전에 더해서 무언가 붙는 상태가 돼야 되고요. 기저발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결국 원전도 하긴 할 건데 뭐 SMR이 지금 뭐 당장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대형 원자력 발전소는 뭐 짓는데 또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다 보니까 네. 당장 할 수 있는 건 천연가스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연가스 발전은 미국에서 또 대거 증가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미국에서 대거 증가하는 모습들이 이미 보여지고 있고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미 뭐 대거 신고가에 들어갔고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에서 괜히 유틸리티 종목군들이 강세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뭐 도미니언 에너지를 포함한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연가스 자체에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천연가스와 관련돼 있는 뭐 유틸리티 종목이라든지 뭐 발전 종목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에 저는 뭐 투자하시는 것도 꽤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 나는 알맹이가 있는 실체가 있는 이 유효 섹터에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두 분의 의견 또 공통분모도 있으니까요. 이런 섹터들도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체크인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3개의 리포트를 가져오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증권의 유럽자동차 수요 감소 속에 HEV만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자동차 쪽, 뭐 친환경 자동차 이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대신증권 크래프톤을 오래 봐야 하는 이유 게임주 크래프톤 관련 레포트입니다. IM증권에서는 고개를 살짝 든 금리 발작 리스크 3개 준비해 주셨는데 김 이사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첫 번째 리포트는 잠시 후 살펴보고요. 크래프톤을 봐야 되는 이유는 3가지다. 일단 지금 뭐 배그를 중심으로 하는 이쪽에서만 조 단위의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신작 게임 없었다라는 건데 신작 게임 중에서는 인조이가 생각보다 굉장한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마지막으로는 크래프톤이 최근에 인도에서 그 배그의 성공을 바탕으로 뭘 하고 있느냐. 인도에서 적극적인 퍼블리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퍼블리싱 자체가 또 커지면서 인도 시장에서 이제 게임 시장은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와 관련된 흐름을 본다면 뭐 크래프톤은 길게 봐야 된다. 그래서 목표가로 뭐 48만 원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표가가 뭐 갈지 안 갈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3가지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견조한 실적을 내고 있는 대표 게임사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강조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자, IM증권의 리포트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거죠. 금리가 기본적으로 기대 인플레하고 텀 프리미엄으로 구성될 텐데 지금 경기가 나쁘니까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텀 프리미엄, 기간 프리미엄이 대거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 정도껏 올라가야지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그 환율 다 죽이고 달러도 강세고 그다음에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지금 실질 금리가 2%대로 급격하게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이 과연 미국 증시에게 좋은 일이냐? 그다음에 현재 환율을 포함한 이머징 마켓은 과연 좋은 일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발작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모브 지수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이것도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나 아니면 지금부터의 변동성의 시작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고민의 시작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레포트들 가운데서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사실 게임 섹터가 원래는 3N, 이게 빅3라고 했는데 지금은 NK로 넥슨과 크래프톤 이렇게 좀 양분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그 가운데서 첫 번째 레포트 좀 자세하게 보는 거죠? 네, 자동차에 대해서는 뭐 미국이 좋다는 거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다만 미국을 제외한 모든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차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 시장을 보면 성장이 이제 꺾여서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가별로 봤을 때도 뭐 프랑스, 이태리, 뭐 대부분의 국가가 다 마이너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 선진 5개국,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는 다 마이너스고요. 그 외에 이제 5개국 정도, 스페인 정도와 그 외에 이제 다른 국가들에서 조금 자동차가 올라오는 상황이고 주요국은 다 마이너스다라는 거죠.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저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현대기아차가 중요할 텐데 현대기아차도 지금 빠르게 꺾이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판매 증가율 측면에서도 빠르게 꺾이고 있고 점유율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너무 좋지만 이미 한국에서 안 팔리고 있는 건 다 아실 거고 기아차하고 현대차의 판매가 전체적으로 지금 10% 이상 내려앉고 있죠. 그런데 지금 3대 축이라고 하면 국내, 미국, 유럽 세 가지 봐야 되는데 미국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고 잘 나가고 있고 여전히 잘하고 있는데 뭐 국내도 제네시스가 선전하고 있지만 나름 이익 내고 있지만 분명히 판매 대수로는 쭉쭉 빠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라서 지금 11월 기준으로는 10% 이상씩 빠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이고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그러면 업체별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봤더니 선전하고 있는 건 도요타하고 폭스바겐 정도. 근데 폭스바겐은 지금 선전한다라고 보기엔 어렵고 억지로 버티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도요타가 하이브리드의 판매가 대거 늘어나면서 하이브리드는 우리도 잘 만들고 있는데 현대기아차의 판매량보단 도요타가 압도적으로 판매량을 늘리면서 이쪽 시장에서 유럽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이제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현대기아차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왜 안 올라갈까를 살펴봤을 때는 정말 잘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미국과 인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렇게 판매량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 자체가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적이 계속 좋게 잘 나오고 있고 환율 때문에 더 잘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만 꺾이면 언제든지 급하게 꺾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현대기아차에는 여전히 좀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는 현대기아차 잘못이 아닌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유럽 경기 상황 안 좋고 전 세계적으로 뭐 성장률이 제한이 되다 보니 자동차 살 여유가 있는 나라가 지금 미국밖에 없다라는 걸로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될까요? 현대기아차는? 네, 일단 뭐 미국에서 가장 잘 버티는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만약에 그립을 놓치거나 미국에서 점유율이 뭐 크게 바뀌는 상황이 나타난다면 뭐 현대기아차에게는 타격이 비교적 크겠죠. 물론 뭐 주가가 너무 싸서 현재 구간에서 뭐 빠져봐야 뭐 크게 빠지지도 않겠지만 네. 그다음에 뭐 주주환원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겠지만 어쨌든 현대기아차에 우리가 답답하게 느끼는 건 상단이 막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요인들이 하단으로 더 이끈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도 주가가 안 올라가면 도대체 언제 올라갈 거냐라는 그런 답답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제가 보기엔 미국의 나머지 지역이 모두 망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인 거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른 자동차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도 잘하는 도요타 정도는 있다라는 것도 차별점이고 그다음에 뭐 중국 차들이 최근에 판매가 대거 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테슬라도 여전히 선전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현대기아차가 잘하고 있는 건 분명하나 할인 요소도 분명하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간밤에 이게 미국의 ADR 형태로 상장된 혼다가 10% 이상 급등했잖아요. 그리고 앞서 국내 시장에도 한 차례 뉴스가 있었는데 혼다하고 닛산 합병이 이제 협상 체결이 완료가 됐습니다. 앞서서는 협상한다라는 얘기에 또 국내 증시에 관련된 종목군을 살짝 움직이기도 했었는데 합병이 협상 체결이 됐고요. 이럴 경우에는 또 미쓰비시까지 이 세 업체의 이 합종 연행 이것이 현대기아차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고만고만한 애들이 모여봐야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전 세계 지지 점유율로 봤을 때는 3위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셋 다 합쳐봐야 690만 대 정도라서 23년도 기준으로는 현대차보다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합쳐봐야 4위고 그다음에 지금 그들끼리 겹치는 모델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닛산은 뭐 알티마 같은 모델이 나오면 2024년, 2025년씩 이렇게 나오는데 네. 2021년부터 계속 연식만 바꿔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식 바꿔서 이제 뭐 가격에 변동도 있고 그런데 옵션이라든지 차의 품질 변화 이런 거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닛산 따위는 전혀 걱정할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혼다는 이익의 대부분이 지금 오토바이에서 나오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잘 안 되는 애들끼리 모여봐야 뭐 크게 뭐 영향받을 건 없는데 아마 일본 정부에서 닛산의 지분, 르노가 갖고 있는 닛산의 지분을 대만에서 가져가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중간에 어깃장을 놓으면서 혼다 보고 사라고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도요타를 축으로 밑에 뭐 다이아스를 포함한 여러 브랜드들, 서브 브랜드들을 쭉 하나 깔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닛산이라는 말 자체가 일본산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처음 자동차를 만든 회사이기도 했고 한때는 르노와 더불어서 세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던 회사입니다. 이걸 망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혼다 보고 붙어서 네. 같이 뭐 좀 해봐라라고 하는데 둘 다 뭐 전기차하고 뭐 신차 부분에서 헤매고 있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에는 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 넘어가겠습니다. 체크인 빅데이터입니다. 오늘 김민주 전문가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찾아온 종목이 있죠.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이제는 삼성전자를 좀 봐도 될 것인지 삼성전자 데이터를 통해서 좀 풀어볼까요? 네, 뭐 이제는 봐야 돼도 될지 뭐 가능한 것 같습니다. 뭐 가격 제한 없이 뭐 굳이 진입 타점 잡지 않아도 지금 진입이 당장 가능할 것 같고요. 결국은 삼성전자의 반등 트리거도 중요했습니다만은 물론 이 시간이 뭐 빅데이터 시간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교집합의 빅데이터도 이제는 하방 경직성을 확보했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투심이 외국인들이 아직 뭐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거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이제 반영되었어요. 뭐 HBM 시장에서 밀렸던 이유, 그 다음에 이제 범용 D램 랜드죠. 뭐 HBM을 제외한 이런 부분에서 창신 메모리가 뭐 초격차 차이를 좀 벌리고 있고 따라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했단 말이죠. 당장 실적이 뭐 지금 적자를 찍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런 부분이 선반영되었는데 하방 경직성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 것이냐. 아직 이런 부분이 이제 투심 유입이 안 됐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확실히 좀 달라졌고요. 외국인들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높기 때문에 아직 뭐 수급 개선이 안 됐습니다만은 제법 단단하게 이제 5만 원에서 5만 2천 원대 레인지 범위는 하방 경직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6만 한 천 원까지 매물대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 두꺼운 매물대를 소화할 만한 뭐 반등 트리거, 강력한 뉴스플로우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한 2달여 동안 나온 뉴스플로우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 HBM4 이야기 그리고 2나노의 승부수를 걸겠다. 이렇게 좀 나와 있고 하나 더 추가를 좀 한다면 4나노에 대한 수율 개선에 대한 것들을 이례적으로 좀 밝혔다는 부분. 늘 말씀드리지만 뭐 파운드리에 관해서는 좀 제외하고 반도체 업체들의 수율 부분에 대한 것은 극대 외비거든요. 잘 공개 안 합니다. 이번에 SK하이닉스가 HBM에 관해서도 수율을 좀 밝힌 게 뭐 컨피던스 자신감의 그 부분도 있었겠지만 좀 이례적이었고요.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의 시설 투자 부분이나 캐펙스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3분기까지 그렇게 뭐 투자 안 한다고 했는데도 12조 4천억 원을 집행했더라고요. 꽤나 좀 많은 금액이죠. 올해 지금 연간 시설 투자 계획이 56조 정도 잡혀 있었어요. 근데 꽤나 많이 3분기에도 집행을 했고요.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에서만 거의 47조, 48조 가량. 그리고 결국은 삼성전자가 돈이 되는 HBM이나 DDR5 고부가가치 제품에는 계속적으로 전년하고 비슷한 쪽으로 시설 투자하겠다. 이런 포부거든요. 거의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캐펙스냐, 캐파냐, 오펙스냐 이런 부분 뭐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용어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결국은 삼성전자가 돈이 되는 쪽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고 자기들의 기술력에서 밀렸던 부분에서는 개선 의지가 좀 있느냐.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과 6개월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삼성전자의 가격을 수긍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가격단 53,500원이라는 가격은 수긍을 좀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 가지 외부 변수에 의해서 환율, 수급,
이런 유입이 좀 더뎌지기 때문인데 6개월 전과 지금의 비교를 해보면 6개월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뭐 4나노 수율 이야기가 어디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됐고 인적 쇄신에 관해서도 삼성전자의 쪽을 바라보면 뭐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내용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결국은 안 했다 그러면 주가는 더 내려갔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했을 때 결국은 시황적인 스토리라인도 좀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진입 타점이죠. 기술적으로 좀 빅데이터를 돌려보니까 삼성전자는 확실히 긍정 시그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굳이 뭐 잘라서 매수 가격을 잡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당장 뭐 오늘도 조금 밀리겠습니다만은 충분히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분석을 해보니까 매수 추천 가격은 뭐 52,000원에서 53,000원 사이인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오늘 뭐 시가부터 시작해서 좀 밀리면 담아도 될 것 같고요. 크게 큰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뭐 크게 5만 원이 무너져서 급락을 가거나 이런 연출되는 분위기는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 가격 안 오면요? 바로 진입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뭐 시가총액이 좀 크고 트레이딩에 적합하지는 않는 쪽이고 예. 단지 지금은 빅데이터로 1차적으로 레벨업이 될 수 있는 단계를 삼성전자는 제시해드렸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지금 반등 구간이 지난번에 반등했던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던 약 6만 1,000원까지의 반등 구간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 1차적으로 57,800원 이 언저리까지 갔을 때 기대 수익률 부분이 9.1%가 되고요. 사실은 뭐 시장 대비 중소형 스몰캡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대형주 중에서 9%면 나쁜 수익률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바이앤홀드를 해서 끌고 갈 것이냐 이거는 이제 의사결정을 거치셔야 되겠죠. 그리고 2차적으로 이제 조금 더 머리땀보다 어깨 무릎을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결국은 59,500원까지는 다시 단기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지금 진입해서도 좋은 쪽이고 1차 목표가 도달 확률이 60%가 나오던데 시기가 길어져서 여기를 단숨에 돌파 못하면 다시 내려오는 회귀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기술적으로도 좀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럴 때 좀 운치기삼. 삼성전자가 이제 새해가 되고 좀 포부를 좀 밝히고 기술력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제 공정 로드맵이 좀 레벨업이 됐을 때 밝혀준다면 매물대 소화가 가능하겠죠. 저는 이제는 뭐 6만 원대는 조금 매물대 소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번에 만약에 5만 8,000원까지 간다면 다음 레벨 6만 2, 3,000원까지는 충분히 진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삼성전자 크리스마스 이브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삼성전자입니다. 지금쯤 관심 가져도 봐도 좋겠다. 1차 목표가는 57,800원, 2차는 거의 6만 원 선 언저리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뭐 수익률이 한 자릿수 하이싱글이어서 약간은 좀 접근하기 망설여진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삼성전자입니다. 이렇게 큰 종목에서 단계 좀 10% 가까운 수익은 상당히 좀 큰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종목군들 안정적으로 좀 네임드 종목 좋다 하시는 분들은 좀 접근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네요. 체크인 빅데이터까지 체크인 스탁 다뤄봤습니다.